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있고요. R&D 기획단을 맡고 있습니다. 정밀의료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웰리스케어라고 하셔서 지금 보통 스마트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사실 의료 쪽 영역에 들어와 있어서 조금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좀 사실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웰리스케어 자체에 접근하는 이유는 의료보다 더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웰리스케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그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의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료 코스트 세이빙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건강관리가 다 통합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 체계 자체도 통합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한 가지 맥락 속에 같이 있는 것 같고 그걸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밀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밀의료 처음에 이제 정밀의료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고 이제 프리시튼 메디슨이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밀의학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좀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밀의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이유는 정밀의학을 대처할 만한 이름을 찾다 보면서 결국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최종 도출안이 정밀의료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밀의료라는 이름으로 찾아보게 되면 예전에는 정밀의료 산업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정밀점 의료기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시계 산업이나 이런 거랑 의료기기 산업에 있는 섹터가 지금 보통 검색을 하게 되면 도출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산업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는 산업으로서까지 하나의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밀의료 쪽에 이런 화두가 던져지게 된 거는 이제 고령화, 만성질환, 고비용 의료기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료비용이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있었던 거고 그런 헬스케어 시스템이 지금은 이러한 의료 시스템을 다 감당할 수 있고 그런 고비용의 의료 시스템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라는 걸 고민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미국도 이제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ACO라든지 다양한 어떤 가치 기반 의료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시스템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어쨌든 의료 서비스 변화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수요에 대해서는 더 낮은 비용으로 어떻게 더 나은 케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혁신적인 기술, 오믹스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거랑 지금 이제 의료의 변화가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그리고 치료에서 예방으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마취의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모든 약이 자기에게 맞지 않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암 치료제만 해도 맞는 사람은 4분의 1밖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4분의 3은 맞지 않으면서도 그 약을 맞아서 나중에서야 본인이 그 약이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약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정밀의료의 개념은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의료전체 정보, 의료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서 개인별 최적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이고 기존의 어떤 경험적 의학이나 근거의학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로 가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점에 있습니다. 선진국의 정밀의료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미국이 가장 이제 2015년에 정밀의료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프리시튼 메디슨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정밀의료를 추진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치유 법안을 내놓게 됐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2012년부터 10만 명에 대한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서 추진을 해왔고요. 중국도 이제 올해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약 15년간 10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100만 명의 코호트를 구축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에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병원에서 100만 명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병원에서 다 모아가지고 그런 정밀의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연간 거의 한 7, 8천억 정도에 되는 비용을 사용하는 것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밀의료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약물 유전체라든지 또는 암의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성과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만 명의 내셔널 롱기튜디널 리서치 코호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부터 질병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로부터 약이라든지 치료법을 개발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감을 얻었던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1947년에 대부분의 그 심장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발병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1945년이나 47년에 한국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이런 의료에서도 굉장히 동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때 이제 1948년에 프랭밍햄 헐트 스터디라는 게 만들어졌고 한 5,200명에 대한 그 프랭밍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건강 검진과 정보를 얻음으로써 이 사람들의 심장질환의 원인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2016년에 만해서 한 1000편의 논문이 나왔고 또 예방이 강조되었고 왜 심장질환에 대한 리스크 팩터를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담배가 흡연이 몸에 심장질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다이어트, 식이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비만이라는 게 심장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 주요 기관의 정밀의료 연구 동향을 보게 되면 주로는 이제 각 병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암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 중심을 어떻게 맞춤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맞춤 치료법을 찾거나 또는 항암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약물 유전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정밀의료하고 그 디지털 헬스케어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셨는데 그 정밀의료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는 거의 동일한 산업적인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통합하고 데이터를 해석하고 거기에 이제 치료의 영역을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텔레 메디슨 같은 부분은 거의 산업 자체가 없고 지금 공공 영역으로 거의 되어 있고요. 대부분 많은 부분이 구멍이 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정밀 의료에 관련 거에 시범적인 성격은 아니지만은 어떤 유전체 중심의 어떤 사업이 시작되었었는데 2014년부터 포스트 게놈 다부치 유전체 사업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복지부는 주로 의료와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농식품부는 농림식품 쪽으로, 해수부는 해양생물 쪽으로, 미래부는 전체적인 원천기술 쪽으로, 산업부는 이런 걸 이용한 산업화 쪽으로 맞춰져서 유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밀 의료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의료 추진 프레임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 정보라든지 진료 정보라든지 바이오뱅크에 있는 정보, 기존 코호트 정보라든지 또 신기적으로 유전체 정보와 그 사람의 생활습관 정보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표준화해서 정보를 통합하게 돼서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 AI를 활용하게 되면 CDSS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IoT를 활용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 진단치료제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여러 번 이제 그 그림이 등장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기술 기반에 대한 전략은 기술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일반인 최소 10만 명에 대해서 건강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 데이터에 대해서 연구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표준화해서 정보를 통합해서
이거를 그 일반 연구자들이라든지 산업계에 제공하겠다는 게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서 실제적으로 연구자들에게 익명화된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 두 번째 전략은 이러한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서비스 개발이나 제공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3대 암에 대해서 주로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가장 맞는 진단이라든지 치료법을 개발하겠다는 게 뭐 하나의 목표여서 대규모 임상시험이 이루어질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첨단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계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구조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병원 내 진료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에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정밀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이라든지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거나 해외 진출하는 데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측면에 있어서도 정밀의료 발전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을 추진하고 할 예정이 있고, 실제적으로 암 연구라든지 다양한 연구를 위해서 유전자 패널에 대한 패널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산업부에서도 일부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유전체 의학과 바이오 인포메틱스에 대한 전문가 양성에도 지금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이러한 정보가 데이터라든지 이러한 정보가 개인 중심으로 또는 국민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중심이 되어서 이걸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이 기부를 통해서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가 개발되고 치료법이 개발되고 신약이 개발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바텀업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야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국민들이 얼마큼 참여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일대학에서 요가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 요가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기에 대한 건강 정보라든지 의료 정보에 대해서 미리 포괄적 동의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앱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앱을 들어가게 되면은 앱 안에서 본인이 매번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자기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 프로젝트에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런 의료 정보는 통합돼서 그 연구자들한테 제공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정밀 의료가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여러 가지 정보가 통합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유전체 정보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 정보라는 게 표준화되지 않아서 상당히 그 정보의 표준차가 굉장히 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정보가 아까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 간의 교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여러 가지 정보들도 개인정보라든지 라이프로그에 관련된 정보 자체도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코트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라는 염려하고, 자발적 어떤 지원자, 볼런티어들이 코호트에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유인이라는 것 자체가 프레밍먼 헐트 스터디에서도 나타났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자체가 민류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정보를 기부한다는 개념으로서 계속적으로 참여를 해왔고 3대가 걸쳐서 참여를 하고 있는 어떤 집안도 있거든요. 그게 자기가 어떤 심장질환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코호트에 참여할 때 단순하게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자발적으로 기부해서 실제적으로 미래의학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런 정보를 통합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정보를 통합한다는 것은 다양한 주체로부터 정보를 모아서 통합하고 연구자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계속적으로 통합하고 연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율하고 연계하고 조정하고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런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러한 어떤 의료 정보에 대해서 정밀의료가 구현이 돼도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전환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거를 쓸만한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더 좋은 약이 더 낮은 비용으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수가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정밀의료를 쓸 이유가 전혀 생기지 않겠죠.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ACO라든지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바꿔가지고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더 낮은 비용으로도 더 높은 서비스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거기서 의료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그게 다시 인센티브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적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는 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온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가 개발되는 부분 자체가 전체적인 제도하고 같이 연결되어야 되고 이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험 내에서 같이 커버하고 그 안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시스템이 통합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웰니스케어하고 정밀의료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결과적으로 건강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병이 들지 않고 의료비를 절감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의료비를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의료비에 대해서 아픈 사람이 오기 전부터 예방에 대해서 보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기 산업이라든지 웰니스케어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바이더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수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체계랑 같이 통합돼서 전체적으로 아웃컴 자체가 높아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